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연고 없이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작가에게는 아들레가 있음에도 함께 지내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미 암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보낸 후 80이 넘는 나이에 독거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암투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면서 집에서 죽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언젠가 혼자 숨져 있는 모습이 뒤늦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 것을 아들레에게 여러 차례 일러두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고독사를 설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불효가 아닌 작가 자신을 위한 평화이자 세상의 평화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홀로 살 줄 아는 용기가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 고독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 책은 전 언론인이자 약 20여 년 동안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홀로 스스로의 삶과 죽음을 맞닥뜨릴 줄 아는 용기에 대해 담담한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홀로 스스로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으며 요리는 나 같은 독거노인이 생존 능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작은 권력이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먹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나를 이처럼 자유롭게 해줬다. 나는 그런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독사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일을 결행하려는 독거노인의 각오가 아닌 그저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의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자기결정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내와 사별한 늙은 남성,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계절이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어림샘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떠난 지 만 13년이 됐으니 잘도 버텨온 셈이다. 내가 알던 여러 명의 남자 독거노인들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2에서 3년 사이에 세상과 작별하곤 했다. 길면 5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어떻든 나이든 남자의 죽고 사는 자연의 이치는 결국 배우자 사후 몇 년 이내에 작동을 멈추는 게 당연한 이야기거리가 됐다. 되짚어보면 이처럼 서글픈 일도 없다. 나도 머지않아 하늘의 호출 신호가 떨어지면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다. 게다가 나는 국가기관에 암 환자로 등록돼 의료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 내 친구 몇몇이 아예 대놓고 묻는다. 야, 넌 혼자 남아서 잘도 지내는구나, 그래. 농담인 줄 알면서도 꽤 귀에 거슬린다. 오래전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도 삼시세끼 잘도 찾아 먹는 내게 죄책감 같은 걸 상기시켜주는 듯하다. 얄미운 이 말투에 대들 용기는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눈치 없는 발언은 남성 차별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노후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노년의 남성은 움츠러들며 비실비실 사라져야 하는지 의문이 꼬리를 잇는다.
지나치게 여성에게 의존하는 남성의 생활 패턴은 도대체 고쳐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의학적, 생리학적 근거에 어떻든 남자의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 여성보다 6에서 7년이나 뒤처지는 것 결국 남성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나는 은퇴하면서 아내와 아들의 권유에 따라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2007년의 일이다. 비단 누가 떠밀어서만이 아니라 이젠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위한 음식 서비스도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 등에 있는 요리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개 예비 신부인 젊은 학생들 틈에서 처음으로 남자를 끼워 넣는 게 쉽지 않았던 듯 입학이 보류됐다. 더구나 노년의 남성이 요리 공부를 하겠다니 학원 측이 난감했을 듯하다. 원장과 몇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야 어려운 입학 문턱을 넘어섰다. 나는 열심히 한식, 중식, 양식 코스를 숙성으로 마치고 내가 배운 요리법대로 아내의 아침 밥상을 마련하는 일상을 시작했다.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후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기획한 식사 챙겨주기였다. 형편없는 요리 솜씨 때문에 차라리 라면으로 때우자는 혹평도 들었지만 어떻든 그때의 배움이 지금의 나를 생존하게 하는 비결이 됐다. 아마 요리 배우기를 게을리했더라면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아내와 사별한 후 2에서 3년 정도에서 무슨 사단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요리에 관한 내 관심은 먼 인류의 역사로까지 뻗어갔다. 내가 참여해온 북클럽에서 요리 본능이나 요리를 욕망한다 등을 놓고 토론하면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들여다보는 데 흥미가 돋았다. 요리 공부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요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뚝배기 달걀찜도 만들어보고 굴소스 야채 볶음 등으로 영양식을 갖추어 먹었다. 요즘에는 위암 환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파스타면 대신 국산 막국수를 삶아 파스타 소스를 뿌려 먹는 간단한 요리법에 길들여졌다. 요리는 나 같은 독거노인이 생존 능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작은 권력이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혼자 레스토랑에 드나들면서 1인 고객을 냉대하는 지배인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어졌다. 오히려 특정 메뉴의 레시피에 대해 질문하면 그가 나를 격이 다르게 대우하는 시선이 즐거웠다. 남자 노인이라 푸대접하지 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거실 한쪽 기퉁에 작은 주방이 딸려있다. 식탁에는 항상 내가 구매해야 할 식료품 리스트가 포스트잇 메모에 적혀있다. 나들이 할 때마다 손찌간 모양의 휴대용 비닐 주머니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른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비닐 주머니 밖으로 머리를 내민 길쭉한 대파와 통통한 무도 들고 나온다. 이런 요리 본능이 내가 혼자 오래 버틸 수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냥 뭔가 먹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나를 이처럼 자유롭게 해줬다. 나는 그런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지방의 소도시나 대도시 구청 강당에 서서 웰다잉 강의를 할 때 나는 대수로 남녀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다. 3명의 여성이 질문하면 적어도 1명의 비율로 반드시 남자를 끼워 넣는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이어갔다. 강당의 맨 앞좌석과 중간 부분은 이해 없이 여성들이 차지한다. 남자들은 양옆 가장자리나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다.
여성들은 힘차게 손을 뻗어 질문하지만 남성들은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인다. 하지만 나이 든 남자도 궁금증을 풀고 싶은 본능을 감추지 못한다. 정장 차림의 노년의 신사가 또박또박 말했다. 말기암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가 같이 죽자고 자꾸 조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야 그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에게서 인생을 시험받고 있는 배우자의 절박한 모습에 시선이 꽂혔다. 나는 그를 따로 만나 호스피스 병동에 아내를 입원시키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배우자의 식욕을 살려주는 입맛집을 열심히 알아보라고 권했다. 멸치 국물에 묵은 김치를 넣어 끓인 메뉴를 어디선가 찾아낸 그의 노력은 아내의 감동 어린 칭찬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나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더 이상 같이 죽자는 이야기도 안 한단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간병을 받으며 예상보다 훨씬 긴 1년 반을 더 살았다. 삶에 대한 본능이나 호기심에는 요리의 맛을 찾아가는 욕구도 숨어 있다. 웰다인 강의 음식 이야기를 간간히 끼워 넣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 노년의 여생은 제각각 하기 나름이라는 애매한 말투에 너무 젖어 있을 필요는 없다. 여성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남자들은 너무 게으르다. 그런 남자들에게 요리 배우기를 권한다. 나는 오늘도 재래시장 가게에서 장아찌 마늘 한 조각, 깻잎 한 장의 맛을 전수받는 즐거움을 각별하게 여긴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채근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도 식욕을 돋워준다. 어떻든 나는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집에서 죽자. 난 오늘 결심했다. 고독사가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특히 나처럼 독거노인 비중이 커지면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는 자고도 넘친다. 내가 예외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현실은 더욱 각박하다. 뜻밖의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이성적으로는 고독사가 다른 세계의 현상이지만 현실은 그것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독사의 그림자가 내 곁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 나는 기꺼이 내 운명을 자연에 맡길 준비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떠나는 생애 마지막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도 봤지만 그것도 모진 고생길이어서 아예 마음속에서 말짱히 지웠다. 대안으로 고독사를 떠올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을 결행하려는 각오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다. 그저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의 반작용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내 주변에서 연거푸 일어난 삶의 요동을 들여다보면 고독사라는 형태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히려 평화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결과이니 말이다. 1년 반 전 내 나이 80세에 덜커더 위암 수술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다. 복통이 좀 심상치 않아 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위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까지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당초에는 수술 거부를 마음먹었다가
사기나 말기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했다. 그래도 내 나이의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위의 절반이 잘려나갔지만 악성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부분이 없어 항암제 치료도 필요 없다는 의사소견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웰다잉 강사를 하면서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심지어 딸과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낸 이력도 있다. 그 이후 웰다잉 강사로 사회에 봉사한 건 딸과 아내를 앞서 보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훈련이었다. 국내외 호스피스 현장을 취재하면서 웰다잉 관련 책도 3권 썼다. 삶의 마지막 선택을 자리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전지 장관 모임이나 누토리 클럽 같은 사회적 이치가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부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방의 작은 도서관 회원들 간의 간담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고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꽤 단련시켜온 게 나의 암투병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참으로 우습게도 태어나는 날 코로나19 양성이라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다. 보건소에서 일주일 자가 격리하라는 연락도 받았다. 독거노인이지만 코로나 탓에 암 수술 받은 환자도 최소한 그 기간만은 꼼짝없이 혼자 지내야 했다. 수술에 따른 복통과 변비, 구토가 내 혼을 다 빼앗아갔다. 1시간 거리에 사는 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만큼 자주 들렀지만 대부분의 힘든 시간은 나 혼자 극복해야 했다. 고통이 극심해진 어느 날 자정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마땅한 응급실을 찾는 데 실패했다. 가시밭에 뒹구는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지만 당장 숨 넘어가는 응급 환자를 일상으로 보는 구급대원 눈에 나 같은 환자는 그다지 위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틀 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는 구급차 대신 급히 달려온 아들 차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내가 위암 수술을 받은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책으로 여겨졌다. 우선 PCR 검사를 받는데 밖에서 5시간이나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 양성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가 3일의 안정기를 더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의자 하나 없는 건물 밖으로 환자를 내모는 병원 당국의 야박함은 비난거리가 되지 못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다. 그때 집에서 죽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도로의 수많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배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이중으로 덮쳐왔다. 도로마저 환자를 고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집에서 죽자. 아들레가 있는데 왜 혼자 사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2 아이를 키우던 아들레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친한 학부모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면서 생활을 꾸려왔다. 어느 날 그 작은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크고 작은 고달픈 일들이 이어졌다. 아이 돌보는 일이 아들레에겐 긴급한 연한이어서 내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자식들의 병간호를 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를 한결 자유롭게 했다. 13년 넘는 1인 가구 생활은 그런 훈련의 결과였다. 세상에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숨져 있는 모습이 뒤늦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 것을 아들네에게 여러 차례 일러두었다. 우리 시대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고독사를 설게 여기지 말라 했다. 그건 불효가 아니다. 난 이대로가 좋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독립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즐겨왔다.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내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까지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질병의 파편들이 내 육신과 영혼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편안한 마지막 삶을 위해 소중한 내 시간을 쌓아가고 허물기를 거듭하다가 저 멀리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운명의 신에 내 몸을 맡기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잇 부부가 택한 인생. 남자의 인생 후반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 종사자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종교인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 대부분 여성이다. 드문드문 남성이 같은 일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피라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칸막이 무대는 단연 여성이 독차지하고 있다. 섬세하게 따뜻한 사랑을 환자에게 쏟는 그들에게서 남자가 불쌍해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색을 하며 내 귀에 꽂아주듯 말을 건넨다. 그만큼 남자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힘들고 험하다는 뜻일 것이다. 70대 남편을 매일 주간보호센터로 보내면서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에게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건 분명 모순이죠. 한평생 살아온 내 남편을 거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환자를 돌봐주는 건 힘들지 않아요. 나름의 의미도 있고요. 그럴수록 내 남편이 너무 짠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거든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매일 투쟁해요. 또 다른 호스피스 봉사자가 말했다. 30대인 내 아들도 언젠가는 쓸모없는 늙은 남자 대접을 받을 시기가 오겠지요. 어떻게 저 삶을 이끌어줘야 할지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요. 나이 든 남자들이 사방에서 치이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이 더 잘 안다. 혹시 스티커 포스트잇 부부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오랫동안 말없이 지낸 부부가 있다. 지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남편 씨는 모든 의사표시를 오직 스티커에 남겨놓을 뿐 말문을 열지 않는다. 오늘 저녁 약속 있음, 10시쯤 기가 하는 식의 메모를 매일 식탁 위에 붙여 놓는다. 밤중에 남편이 들어와도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단지 문 여닫는 소리, 샤워장 물소리 등으로 남편의 존재를 인식한다.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 묻어나면서 무서운 사람들이다.
남편이 은퇴하고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아내는 앰뷸런스를 호출하면서 남편을 깨우려 애썼다. 하지만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 차라리 이혼하지 그래 하고 어느 날 내가 그를 떠봤다. 아냐, 이 침묵이 얼마나 편한데 하고 그가 짧게 답했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으로 사느냐고 나는 스스로 물었다. 그가 몇 달 전 또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오히려 잔잔했다. 내가 그의 아내라면 여보 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을 것이다. 고집스럽고 불쌍한 남자의 심장을 한껏 꼬집으며 바보야, 꼭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고 단단히 시비를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생전에 아내와 싸울 때 침묵 전술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그 긴장을 이겨내지 못해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곤 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아내와 화해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취침 전에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다. 때때로 아내를 괘씸하게 여겼지만 내가 편히 자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었다. 실제로 나중엔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가 내 사과조차 받아주지 않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남자는 좀 깽판을 쳐야 돼 하고 나는 속으로 별렀다.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뒤 현명하게 살았다고 나를 위안했다. 아내와 버티기 작전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더욱 초라했을 것이다. 이따금 식사를 같이 하는 70대 경영인 D에게 내 경험을 전수해 주려 했지만 그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며 한 집에서 아내와의 별거를 몇 년째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 싸움판을 끝내지 못했다.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 부부간의 일은 어떤 귀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황혼이혼이나 졸업만 있는 게 아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냉정과 휴전이 반복되기도 하고 침묵이라는 최고의 화수를 시험하다 쓰러지기도 한다. 늙은 남자의 방황은 동물의 수컷 세계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막바지에 다다른 남자의 인생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났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내가 만약 60에서 70대 여성이라면 애정의 최고 형태인 모성애로 나이든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이다. 한두 번쯤은 더 그럴 것이다. 석양볕을 쬐고 있는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엄마로는 돌아갈 수 있어도 아내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 남편의 어머니로 돌아갈 것이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의 정신이 혼미하지 않도록 돌봐줄 것이다. 그래도 내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회심곡이라도 한번 들어볼 것이다. 삑사리 인생들. 누구나 나이 79개를 넘어가면 가지고 다니는 지우개가 늘어난다. 어떤 이는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게 하나둘이 아니라고 한다. 주요 소지품을 분실해 허둥지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년에 2차례씩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보건소 안내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기억상실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더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받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검사를 미룬다.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7년째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연도를 한 번 넘기고 그 다음 연도까지 버티고 싶은 심리도 비슷하다. 나는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운전대를 한 번도 잡지 않았으니 사고를 일으킬 염려도 없다는 오기가 작동한다. 그런데도 내가 사는 아파트 횡단보도에 걸려있는 치매검사 안내 플래카드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왜 자꾸 사방에서 난리야 하고 나는 저항한다. 환승해야 할 지하철 정류장을 깜빡해버린 게 벌써 몇 번째인가. 나는 다시 마음을 고쳐잡는다. 이제 진짜 보건소 간다. 그러나 다음 날도 역시 가지 않는다. 치매는 무슨 치매야. 나를 위로하기에 바쁘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 실종된 치매 노인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경찰의 수배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자주 뜬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심심할라 치면 그런 메시지가 흘러다녀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내가 실종자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것은 아닌지 외출할 때마다 거울에 전신을 비춰 본다. 혹시라도 내가 실종자로 잘못 신고되면 무슨 순환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은근히 걱정한다. 삑사리 인생을 살다간 한 지인의 슬픈 이야기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탓일게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는 사망배상금으로 받은 돈을 아예 없는 셈 친다며 주식에 올인했다가 거덜이 났다. 나중에는 살던 아파트까지 팔았다.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강도사건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내 팔자가 왜 이래 완전 삑살이야 하고 내지르는 그의 푸념에 주변 사람들이 동정을 금치 못했다. 그의 인생은 계속 망가지고 또 망가져서 회복불능 상태까지 갔다. 대학 시절 당구장에서 내기 게임을 할 때 큐가 미끄러져 공을 허치는 일이 연발될 때마다 나와 내 친구 무리는 나이스 삑살이 하며 상대방의 실수를 대놓고 환호했다. 사회 진출한 후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도 왜 내 인생은 연달아 삑살이야 하고 자조했다. 우리 이제부터 삑살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단합하기도 했다. 말이 씨가 되니 삶이 고이지 않게 조심하자는 뜻이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였다. 그 뒤로 우리는 아예 그 단어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삑사리가 다시 화제에 오른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세계의 이목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영화 속 인물의 어이없는 실수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씨앗이 됐다는 점에서 내 주변 사정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기생충 등 봉감독 영화를 삑사리 예술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삑사리의 후유증을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어지간한 수양 없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나는 봉감독과 달리 그저 인생을 자주하는 선에 머무르는 게 속편하다. 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 침대 머리 끝에 걸터 앉아 양말을 신다가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고관절 골절로 이번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일을 겪고서는 친구가 말했다. 삑사리도 이젠 지겨워. 침대에서 일어난 별의별 낙상 사고로 순환을 겪었다는 노인들 이야기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이런 형태의 사고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면서부터이다.
나는 아파트 현관 도어락 건전지를 제때 갈아 끼우지 못해 엄동소란의 단지 안에서 방황했던 중공황 상태의 경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 조심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내가 망가지는 때가 있을 것임을 미리 각오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방 개수대 바로 위 창문문에 이마찍기를 2번 당했다. 몇 년 전에는 베란다와 연결된 창밖 바다 쪽에 흘린 빗방울을 닦아낸 후 벌떡 일어서다 창문 기퉁에 머리 정수리가 찍혔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동네 병원에서 2 바늘을 꿰맸다. 더 깊은 상처가 났더라면 영락없이 사후 며칠 뒤 고독사 시체로 발견됐을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은퇴한 어느 교수에게 삑사리는 예고 없다. 자나깨나 삑사리 조심이라고 일러주었다. 발톱을 잘못 잘랐다가 염증이 커져 수술까지 받고 3달 동안 발목 신세를 졌던 그 교수는 내 마지막 인생 연출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한때 뉴욕에서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로 지정될 정도로 잘 나가던 내가 이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속이 쓰라렸는지 몰라 라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인생 대부분은 연출이다. 학생의 일과가 그렇고 사회 내 업무도 잘 짜인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연출 아닌 것이 없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작업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한다는 기본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연출이 아니다. 아무리 연출을 잘해도 삶의 현장에서는 꼭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닫는다. 나이 들어 뒤늦게 대단한 의욕을 보이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여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따지며 섭생과 체력 관리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는 병고를 당했다는 소문의 뒤에도 삑사리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 간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아내와 사별한 늙은 남성,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계절이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어림샘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떠난 지 만 13년이 됐으니 잘도 버텨온 셈이다. 내가 알던 여러 명의 남자 독거노인들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2에서 3년 사이에 세상과 작별하곤 했다. 길면 5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어떻든 나이든 남자의 죽고 사는 자연의 이치는 결국 배우자 사후 몇 년 이내에 작동을 멈추는 게 당연한 이야기거리가 됐다. 되짚어보면 이처럼 서글픈 일도 없다. 나도 머지않아 하늘의 호출 신호가 떨어지면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다. 게다가 나는 국가기관에 암 환자로 등록돼 의료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 내 친구 몇몇이 아예 대놓고 묻는다. 야, 넌 혼자 남아서 잘도 지내는구나, 그래. 농담인 줄 알면서도 꽤 귀에 거슬린다. 오래전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도 삼시세끼 잘도 찾아 먹는 내게 죄책감 같은 걸 상기시켜주는 듯하다. 얄미운 이 말투에 대들 용기는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눈치 없는 발언은 남성 차별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노후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노년의 남성은 움츠러들며 비실비실 사라져야 하는지 의문이 꼬리를 잇는다. 지나치게 여성에게 의존하는 남성의 생활 패턴은 도대체 고쳐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의학적, 생리학적 근거에 어떻든 남자의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 여성보다 6에서 7년이나 뒤처지는 건 결국 남성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나는 은퇴하면서 아내와 아들의 권유에 따라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2007년의 일이다. 비단 누가 떠밀어서만이 아니라 이젠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위한 음식 서비스도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요리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개 예비신부인 젊은 학생들 틈에서 처음으로 남자를 끼워 넣는 게 쉽지 않았던 듯 입학이 보류됐다. 더구나 노년의 남성이 요리 공부를 하겠다니 학원 측이 난감했을 듯하다. 원장과 몇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야 어려운 입학 문턱을 넘어섰다. 나는 열심히 한시, 중시, 양식 코스를 숙성으로 마치고 내가 배운 요리법대로 아내의 아침 밥상을 마련하는 일상을 시작했다.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후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기획한 식사 챙겨주기였다. 형편없는 요리 솜씨 때문에 차라리 라면으로 때우자는 혹평도 들었지만 어떻든 그때의 배움이 지금의 나를 생존하게 하는 비결이 됐다. 아마 요리 배우기를 게을리했더라면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아내와 사별한 후 2에서 3년 정도에서 무슨 사단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요리에 관한 내 관심은 먼 인류의 역사로까지 뻗어갔다. 내가 참여해온 북클럽에서 요리 본능이나 요리를 욕망한다 등을 놓고 토론하면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들여다보는 데 흥미가 돋았다. 요리 공부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요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뚝배기 달걀찜도 만들어보고 굴소스 야채 볶음 등으로 영양식을 갖추어 먹었다. 요즘에는 위암 환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파스타면 대신 국산 막국수를 삶아 파스타 소스를 뿌려 먹는 간단한 요리법에 길들여졌다. 요리는 나 같은 독거노인이 생존 능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작은 권력이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혼자 레스토랑에 드나들면서 1인 고객을 냉대하는 지배인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어졌다. 오히려 특정 메뉴의 레시피에 대해 질문하면 그가 나를 격이 다르게 대우하는 시선이 즐거웠다. 남자 노인이라 푸대접하지 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거실 한쪽 기퉁에 작은 주방이 딸려있다. 식탁에는 항상 내가 구매해야 할 식료품 리스트가 포스트잇 메모에 적혀있다. 나들이 할 때마다 손찌간 모양의 휴대용 비닐 주머니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른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비닐 주머니 밖으로 머리를 내민 길쭉한 대파와 통통한 무도 들고 나온다. 이런 요리 본능이 내가 혼자 오래 버틸 수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냥 뭔가 먹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맛있게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나를 이처럼 자유롭게 해줬다. 나는 그런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지방의 소도시나 대도시 구청 강당에 서서 웰다인 강의를 할 때 나는 대수로 남녀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다. 3명의 여성이 질문하면 적어도 1명의 비율로 반드시 남자를 끼워 넣는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이어갔다. 강당의 맨 앞좌석과 중간 부분은 이해 없이 여성들이 차지한다. 남자들은 양옆 가장자리나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다. 여성들은 힘차게 손을 뻗어 질문하지만 남성들은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인다. 하지만 나이 든 남자도 궁금증을 풀고 싶은 본능을 감추지 못한다. 정장 차림의 노년의 신사가 또박또박 말했다. 말기암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가 같이 죽자고 자꾸 조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야 그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에게서 인생을 시험받고 있는 배우자의 절박한 모습에 시선이 꽂혔다. 나는 그를 따로 만나 호스피스 병동에 아내를 입원시키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배우자의 식욕을 살려주는 입맛집을 열심히 알아보라고 권했다. 멸치 국물에 묵은 김치를 넣어 끓인 메뉴를 어디선가 찾아낸 그의 노력은 아내의 감동 어린 칭찬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나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더 이상 같이 죽자는 이야기도 안 한단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간병을 받으며 예상보다 훨씬 긴 1년 반을 더 살았다. 삶에 대한 본능이나 호기심에는 요리의 맛을 찾아가는 욕구도 숨어 있다. 웰다인 강의 음식 이야기를 간간히 끼워넣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 노년의 여생은 제각각 하기 나름이라는 애매한 말투에 너무 젖어 있을 필요는 없다. 여성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데 반해 남자들은 너무 게으르다. 그런 남자들에게 요리 배우기를 권한다. 나는 오늘도 재래시장 가게에서 장아찌 마늘 한 조각, 깻잎 한 장의 맛을 전수받는 즐거움을 각별하게 여긴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측은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도 식욕을 돋워준다. 어떻든 나는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집에서 죽자. 난 오늘 결심했다. 고독사가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특히 나처럼 독거노인 비중이 커지면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는 자고도 넘친다. 내가 예외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현실은 더욱 각박하다. 뜻밖의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이성적으로는 고독사가 다른 세계의 현상이지만 현실은 그것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독사의 그림자가 내 곁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 나는 기꺼이 내 운명을 자연에 맡길 준비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떠나는 생애 마지막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도 봤지만 그것도 모진 고생길이어서 아예 마음속에서 말짱이 지웠다. 대안으로 고독사를 떠올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을 결행하려는 각오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다. 그저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의 반작용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내 주변에서 연거푸 일어난 삶의 요동을 들여다보면 고독사라는 형태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히려 평화스러운 일이라 여겨진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결과이니 말이다. 1년 반 전 내 나이 80세에 덜커더 위암 수술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다.
복통이 좀 심상치 않아 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위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까지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당초에는 수술 거부를 마음먹었다가 사기나 말기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했다. 그래도 내 나이의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위의 절반이 잘려나갔지만 악성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부분이 없어 항암제 치료도 필요 없다는 의사소견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웰다잉 강사를 하면서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심지어 딸과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낸 이력도 있다. 그 이후 웰다잉 강사로 사회에 봉사한 것, 딸과 아내를 앞서 보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훈련이었다. 국내외 호스피스 현장을 취재하면서 웰다잉 관련 책도 3권 썼다. 삶의 마지막 선택을 자리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전지 장관 모임이나 누토리 클럽 같은 사회적 이치가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부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방의 작은 도서관 회원들 간의 간담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고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꽤 단련시켜온 게 나의 암투병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참으로 우습게도 퇴원하는 날 코로나19 양성이라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다. 보건소에서 일주일 자가 격리하라는 연락도 받았다. 독거노인이지만 코로나 탓에 암 수술 받은 환자도 최소한 그 기간만은 꼼짝없이 혼자 지내야 했다. 수술에 따른 복통과 변비, 구토가 내 혼을 다 빼앗아갔다. 1시간 거리에 사는 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만큼 자주 들렀지만 대부분의 힘든 시간은 나 혼자 극복해야 했다. 고통이 극심해진 어느 날 자정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마땅한 응급실을 찾는 데 실패했다. 가시밭에 뒹구는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지만 당장 숨 넘어가는 응급 환자를 일상으로 보는 구급대원 눈에 나 같은 환자는 그다지 위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틀 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는 구급차 대신 급히 달려온 아들 차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내가 위암 수술을 받은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책으로 여겨졌다. 우선 PCR 검사를 받는데 밖에서 5시간이나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 양성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주가 3일의 안정기를 더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의자 하나 없는 건물 밖으로 환자를 내모는 병원 당국의 야박함은 비난거리가 되지 못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다. 그때 집에서 죽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도로에 수많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배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이중으로 덮쳐왔다. 도로마저 환자를 고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집에서 죽자. 아들네가 있는데 왜 혼자 사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2 아이를 키우던 아들네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친한 학부모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면서 생활을 꾸려왔다. 어느 날 그 작은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크고 작은 고달픈 일들이 이어졌다. 아이 돌보는 일이 아들네에겐 긴급한 연한이어서 내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자식들의 병간호를 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를 한결 자유롭게 했다. 13년 넘는 1인 가구 생활은 그런 훈련의 결과였다. 세상에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숨져 있는 모습이 뒤늦게 발견됐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 것을 아들네에게 여러 차례 일러두었다. 우리 시대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고독사를 설게 여기지 말라 했다. 그건 불효가 아니다. 난 이대로가 좋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독립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즐겨왔다.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내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까지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질병의 파편들이 내 육신과 영혼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나는 크게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편안한 마지막 삶을 위해 소중한 내 시간을 쌓아가고 허물기를 거듭하다가 저 멀리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운명의 신에 내 몸을 맡기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잇 부부가 택한 인생. 남자의 인생 후반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 종사자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종교인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 대부분 여성이다. 드문드문 남성이 같은 일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피라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칸막이 무대는 단연 여성이 독차지하고 있다. 섬세하게 따뜻한 사랑을 환자에게 쏟는 그들에게서 남자가 불쌍해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색을 하며 내 귀에 꽂아주듯 말을 건넨다. 그만큼 남자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힘들고 험하다는 뜻일 것이다. 70대 남편을 매일 주간보호센터로 보내면서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에게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건 분명 모순이죠. 한평생 살아온 내 남편을 거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환자를 돌봐주는 건 힘들지 않아요. 나름의 의미도 있고요. 그럴수록 내 남편이 너무 짠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거든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매일 투쟁해요. 또 다른 호스피스 봉사자가 말했다. 30대인 내 아들도 언젠가는 쓸모없는 늙은 남자 대접을 받을 시기가 오겠지요. 어떻게 저 삶을 이끌어줘야 할지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요. 나이 든 남자들이 사방에서 치이고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이 더 잘 안다. 혹시 스티커 포스트잇 부부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오랫동안 말없이 지낸 부부가 있다. 지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남편 씨는 모든 의사표시를 오직 스티커에 남겨놓을 뿐 말문을 열지 않는다. 오늘 저녁 약속 있음, 10시쯤 기가 하는 식의 메모를 매일 식탁 위에 붙여 놓는다. 밤중에 남편이 들어와도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단지 문 여닫는 소리, 샤워장 물소리 등으로 남편의 존재를 인식한다.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 묻어나면서 무서운 사람들이다. 남편이 은퇴하고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아내는 앰뷸런스를 호출하면서 남편을 깨우려 애썼다. 하지만 남편이 회복되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침묵 모드로 들어갔다. 차라리 이혼하지 그래 하고 어느 날 내가 그를 떠봤다. 아냐, 이 침묵이 얼마나 편한데 하고 그가 짧게 답했다. 도대체 부부란 무엇으로 사느냐고 나는 스스로 물었다. 그가 몇 달 전 또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오히려 잔잔했다. 내가 그의 아내라면 여보 하고 정다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을 것이다. 고집스럽고 불쌍한 남자의 심장을 한껏 꼬집으며 바보야, 꼭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고 단단히 시비를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생전에 아내와 싸울 때 침묵 전술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그 긴장을 이겨내지 못해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곤 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아내와 화해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취침 전에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다. 때때로 아내를 괘씸하게 여겼지만 내가 편히 자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었다. 실제로 나중엔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가 내 사과조차 받아주지 않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다. 그럴 때마다 역시 남자는 좀 깽판을 쳐야 돼 하고 나는 속으로 별렀다.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 뒤 현명하게 살았다고 나를 위안했다. 아내와 버티기 작전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나는 더욱 초라했을 것이다. 이따금 식사를 같이 하는 70대 경영인 D에게 내 경험을 전수해 주려 했지만 그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며 한 집에서 아내와의 별거를 몇 년째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그 싸움판을 끝내지 못했다.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 부부간의 일은 어떤 귀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황혼이혼이나 졸업만 있는 게 아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냉전과 유전이 반복되기도 하고 침묵이라는 최고의 화수를 시험하다 쓰러지기도 한다. 늙은 남자의 방황은 동물의 수컷 세계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막바지에 다다른 남자의 인생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났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내가 만약 60에서 70대 여성이라면 애정의 최고 형태인 모성애로 나이든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이다. 한두 번쯤은 더 그럴 것이다. 석양볕을 쬐고 있는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엄마로는 돌아갈 수 있어도 아내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 남편의 어머니로 돌아갈 것이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의 정신이 혼미하지 않도록 돌봐줄 것이다. 그래도 내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회심곡이라도 한번 들어볼 것이다. 삑사리 인생들. 누구나 나이 79개를 넘어가면 가지고 다니는 지우개가 늘어난다. 어떤 이는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게 하나둘이 아니라고 한다. 주요 소지품을 분실해 허둥지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1년에 2차례씩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보건소 안내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기억상실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더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받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검사를 미룬다.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7년째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연도를 한 번 넘기고 그 다음 연도까지 버티고 싶은 심리도 비슷하다. 나는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운전대를 한 번도 잡지 않았으니 사고를 일으킬 염려도 없다는 오기가 작동한다. 그런데도 내가 사는 아파트 횡단보도에 걸려있는 치매검사 안내 플래카드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왜 자꾸 사방에서 난리야 하고 나는 저항한다. 환승해야 할 지하철 정류장을 깜빡해버린 게 벌써 몇 번째인가. 나는 다시 마음을 고쳐잡는다. 이제 진짜 보건소 간다. 그러나 다음 날도 역시 가지 않는다. 치매는 무슨 치매야. 나를 위로하기에 바쁘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 실종된 치매 노인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경찰의 수배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자주 뜬다.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심심할라 치면 그런 메시지가 흘러다녀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내가 실종자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것은 아닌지 외출할 때마다 거울에 전신을 비춰 본다. 혹시라도 내가 실종자로 잘못 신고되면 무슨 순환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은근히 걱정한다. 삑사리 인생을 살다간 한 지인의 슬픈 이야기가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탓일게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는 사망배상금으로 받은 돈을 아예 없는 셈 친다며 주식에 올인했다가 거덜이 났다. 나중에는 살던 아파트까지 팔았다. 시골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강도사건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신고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내 팔자가 왜 이래 완전 삑살이야 하고 내지르는 그의 푸념에 주변 사람들이 동정을 금치 못했다. 그의 인생은 계속 망가지고 또 망가져서 회복불능 상태까지 갔다. 대학 시절 당구장에서 내기 게임을 할 때 큐가 미끄러져 공을 허치는 일이 연발될 때마다 나와 내 친구 무리는 나이스 삑사리 하며 상대방의 실수를 대놓고 환호했다. 사회 진출한 후 어이없는 일을 겪을 때도 왜 내 인생은 연달아 삑살이야 하고 자조했다. 우리 이제부터 삑살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고 단합하기도 했다. 말이 시가 되니 삶이 꼬이지 않게 조심하자는 뜻이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였다. 그 뒤로 우리는 아예 그 단어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삑사리가 다시 화제에 오른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세계의 이목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영화 속 인물의 어이없는 실수가 극적으로 전개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현실 사회를 비판하는 씨앗이 됐다는 점에서 내 주변 사정과 조금도 다를 게 없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기생충 등 봉감독 영화를 삑사리 예술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삑사리의 후유증을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어지간한 수양 없이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나는 봉감독과 달리 그저 인생을 자주하는 선에 머무르는 게 속편하다. 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 침대 머리 끝에 걸터 앉아 양말을 신다가 미끄러져 마룻바닥에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고관절 골절로 이번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일을 겪고서는 친구가 말했다. 삑사리도 이젠 지겨워. 침대에서 일어난 별의별 낙상 사고로 순환을 겪었다는 노인들 이야기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다. 이런 형태의 사고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고령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붙어있다. 나는 아파트 현관 도어락 건전지를 제때 갈아 끼우지 못해 엄동소란의 단지 안에서 방황했던 중공황 상태의 경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 조심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내가 망가지는 때가 있을 것임을 미리 각오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방 개수대 바로의 창문문에 이마찍기를 2번 당했다. 몇 년 전에는 베란다와 연결된 창밖 바다 쪽에 흘린 빗방울을 닦아낸 후 벌떡 일어서다 창문 기퉁에 머리 정수리가 찍혔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동네 병원에서 2 바늘을 꿰맸다. 더 깊은 상처가 났더라면 영락없이 4, 5 며칠 뒤 고독사 시체로 발견됐을 것이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은퇴한 어느 교수에게 삑사리는 예고 없다. 자나깨나 삑사리 조심이라고 일러주었다. 발톱을 잘못 잘랐다가 염증이 커져 수술까지 받고 3달 동안 발목 신세를 졌던 그 교수는 내 마지막 인생 연출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한때 뉴욕에서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로 지정될 정도로 잘 나가던 내가 이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속이 쓰라렸는지 몰라 라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인생 대부분은 연출이다. 학생의 일과가 그렇고 사회 내 업무도 잘 짜인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연출 아닌 것이 없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작업의 내용과 형식을 달리한다는 기본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연출이 아니다. 아무리 연출을 잘해도 삶의 현장에서는 꼭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걸 이제 깨닫는다. 나이 들어 뒤늦게 대단한 의욕을 보이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실수로 여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따지며 섭생과 체력 관리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는 병고를 당했다는 소문의 뒤에도 삑사리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다 간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